네, 중앙일보에서 중국에서 김치가 자기들 거다 이렇게 우기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1990년대부터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벌여왔죠. 그래서 고구려사도 자기들 역사다. 만주 지역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다 자기들 역사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논리가 연장이 돼서 중국 내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다 자국의 역사로 이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연변, 길림 여기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조선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건 우리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김치가 대표적인 건데 이 김치 경우에는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김치의 구조가 어쨌든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를 절이는 건데 기록에 어떻게 해서 배추나 무 이런 것을 절이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김치가 자기들이 원류다. 한국에 들어간 것은 그냥 아류다. 고로 김치는 자기들 것이다. 이런 참 뻔뻔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 세계 중국계 되지 않는 게 없을 겁니다. 한국인을 특징 짓는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김치입니다. 우리 민족이 겨울이 길기 때문에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채소를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김치입니다. 이 김치가 없었으면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이 한반도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을에 수확한 이 채소를 이듬해까지 계속 심지어 심할 경우는 이듬해 여름까지도 묵은 김치라고 해서 먹을 수 있죠. 몇 년까지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개발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음식의 특징은 발효 음식이죠.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식으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경민족의 특징과 그 다음에 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은 육류 섭취가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서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발효 음식이 발달을 했고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음식 문화로 남아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이민을 가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음식 입맛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도 미국에서 40년을 살고 있지만 이 입맛만큼은 바뀌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은 이 발효 음식에 어려서부터 입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입맛이 쉽게 바뀌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주 강인해서 저 남방 작물인 쌀의 작물 그 재배 영역을 위도를 상당히 북방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주 우리 민족이 진출한 곳은 다 쌀농사를 짓죠. 만주를 비롯해서 연해주까지 막 추운 지방에서도 쌀농사를 짓고 그리고 연해주에서 또 강제 이주된 고려인 후손 우리 민족의 후손들은 중앙아시아에 가서도 그 쌀농사를 짓는 그런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무슨 단어를 뺏었다.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뺏어서 자기 걸로 우긴다. 자기 문화라고 우긴다. 최근에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니까 이제는 유교도 너그들 것이냐. 또 연등에도 등재되니까 불교도 너그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사건건 딴지를 걸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온 유학생, 중국인 유학생을 좀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4년을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이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퍼뜨린 수많은 유언비어를 사실로 믿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한글이 천지인의 철학적 사상과 이 자음을 인간의 그런 발음 기호를 땄다는 그런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세종대왕이 문살의 모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4년을 유학한 중국인이었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 고유 문화를 뺏어가요? 뭐를 뺏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어를 뺏어갔다고 그러고 유교의 많은 부분을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단오는 우리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내온 명절 중에 하나지만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한 것은 그 단오 문화 중에 강릉 지방에서 내려오는 전통 행사, 제례 행사, 제사 행사, 그 의식이 워낙 독특하고 그 지방에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청한 거다. 단오는 한국 전체가 하나의 단오절로 지내지만 유네스코에 신청한 것은 그 강릉 지역의 특수한 고 문화, 고고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오를 뺏어왔다고 워낙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선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서양의 명절을 특정 국가가 유네스코에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단오도 마찬가지다. 단오라는 그런 동양의 명절을 특정 국가가 이게 우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신청할 수는 없다. 그 명절 자체를 뭐 우리가 신청해서 뺏어오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 명절에 행해지는 특수한 그 문화의 형태, 그 지방에 내려오는 그 문화를 신청한 거다. 중국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게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중국 땅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자기들 거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동북 공정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들 시조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항하 문명이라고 해서 하하족이 항하 문명을 통해서 하하족이 문명을 최초로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발생시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요동지역, 요하, 요서 이쪽 동이족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을 팔수록 그게 아니라는 게 자꾸 밝혀지고 항하 문명보다 몇천 년 앞선 문명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 시조를 동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해서 뭐 황제, 헌은 전부 다 갖다가 그냥 이쪽 동쪽 지방으로 옮겨놓고 아 우리 시조가 이쪽 지방에서 태어났다 고로 여기는 우리 땅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모든 문화의 형태가 이 동이족이 살았던 지역에서 다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제단이라든가 최초의 옥문화, 최초의 용문화, 뭐 최초의 그런 뭐 제례, 도구, 은나라가 이제 동이족이 세운 나라인데 은나라에서 상나라죠. 그러니까 제례 문화가 상당히 정교하게 발달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례 문화가 있었고 우리 민족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은나라가 주나라에 망하면서 주례로 재편이 되지만 워낙 은나라의 문화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을 받아들입니다. 주나라가 하하족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데 중국은 왕조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전통 제략, 전통 의례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왕조가 이 수천 년 중에 몇 번 바뀌지 않았죠. 신라, 고려, 조선 이 큰 덩어리로 세 개의 왕조가 교체됐지만 이 민족이 왕조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왕조가 교체됐기 때문에 모든 문화, 왕실 문화, 백성 문화가 그대로 다 전승이 됩니다. 신라에서 그대로 고려, 고려에서 그대로 조선 이렇게 그대로 전승이 되니까 문화의 단절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온 문화가 원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들어온 종묘제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당나라 때 들어온 불교의식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원형을 찾으려면 이제 중국엔 다 사라졌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자꾸 문화혁명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뭐 있었는데 문화혁명 때문에 없어졌다. 우리도 저렇게 했는데 문화혁명 때 없어졌다. 우리도 족보가 있었는데 문화혁명 때 없어졌다. 우리도 제례를 했는데 문화혁명 때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예컨대 왕조가 단절될 때마다 이민족이 계속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컨대 청나라가 명나라를 접수했을 때는 그거를 두면 안 되거든요. 뭐 이 복장, 머리 모양 모든 걸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민족을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화가 다 단절된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문화가 쭉 존속되어 온 게 아닙니다. 그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게 90년대 이제 한국 문화가 들어가면서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중국 그 CCTV에서 방송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한국의 그 궁중 문화가 요즘 그 뭐 퓨전 사극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이렇게 궁중문화, 예법, 언어, 그다음에 직책 이런 게 비교적 고증이 잘 된 상태로 이제 그때는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극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당시는 자기들은 그런 궁중 문화라는 개념도 없고 요즘 우리 퓨전 사극 보는 것처럼 그랬었습니다. 막말로. 호칭도 그냥 중구난방이었고
깜짝 놀라고 자기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 완전히 엉터리였으니까요. 고증이고 뭐고. 그 당시에 중국 사극을 보면 그냥 황제 앞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뭐 거의 뭐 친구 먹듯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많고, 요즘은 중국 사극 보면 거꾸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막 절을 합니다. 황제 앞에서. 그리고 막 큰 절을 하고, 예, 머리를 조아리고 뭐 뒤에 이제 시녀들이 쭉 이래 하는, 이게 다 한국 사극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중국 사극이 그렇게 변하죠. 요즘 중국 사극 보면 무조건 땅에다 넙죽 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국 문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꿇어 앉아서 절을 하는, 큰 절을 하는 거는 우리 동이족 풍습이고 동이족한테만 남아있는 풍습인데, 그게 이제 왠지 멋있어 보이고 황제한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아무 때나 중국 사람들도 넙죽 절을 하는 장면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 동이족 풍습이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절을 꿇어 앉아서 절을 하고, 그건 우리 동이족의 한 갈래니까, 우리 민족의 한 갈래였으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종묘 제례악 공자를 이제 2000년도 들어 한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중국을 자극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컨대 단오 때문에 중국에서 생전에 안 챙기던 단오를 자기들이 막 챙깁니다. 그러면서 무슨 그 뭐죠, 그 뭡니까, 그 이렇게 대나무 잎에 싸서 먹는 그걸 막 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무슨 용축제 이걸 부활을 시키고, 왜냐하면 한국이 단오 뺏어갔다, 단오는 이런 것이다, 우리도 단오를 지내야 된다. 거꾸로 이제 자기들이 단오를 찾은 겁니다. 그전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한국을 보고 단오 뺏겼다 이러면서 막 자극을 받아서 일부 지식인들이 이 한국이 단오 뺏어갔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런 걸 막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한국에서 공자를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공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공자 아카데미를 막 3개 만들고 공자를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려니까 뭐 제사를 자기들이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종묘 제례는 유일하게 우리가 그 제례하고 제례악을 다 원형을 그대로 갖고 온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우리나라한테 가서 배워갔습니다. 다 제례 지내는 절차. 그래서 요즘은 8.1무도 치죠. 예, 8.1무, 이렇게 종묘제례나 석전대제 때 추는 그 8.1무를 요즘도 이제 중국 공자제사 때 지내는데, 이 8.1무는 정말 은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이 고대 춤이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 물론 약간의 어떤 그 변형은 있을지 몰라도 큰 틀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연주하는 제례악, 이게 그대로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세계 무형 문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한 가지 제례나 한 가지 의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을 내려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하지, 아주 원시적인 샤머니즘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예컨대 뭐 방울 흔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샤머니즘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지만, 이런 정교한 제례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온 것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을 다 이제 다시 배워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다 좋은데, 이 악기는 얘들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악기 명맥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례악은 가져갈 수가 없죠. 예, 흉내는 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흉내는 내는데 그 악기 연주도 우리한테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흉내 내는 정도는 이제 복원을 한 건데, 우리 걸 참조해서 복원을 한 건데 8.1무도 다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이거 원래 우리가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건 다 이제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거고, 제례악은 우리가 세종대왕 때 한번 재편을 한 그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새로 작곡해서 사용을 하든가, 자기들은 그런 뭐 편종이나 범종이나 제례악에 쓰이는 모든 것을 다 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우리한테 배워가서 이제 오늘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우겨대면서 이제 조금 살만을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건 다 자기 거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아리랑도 우리 거다. 왜? 그 뭐 조선족은 우리 땅에서 하니까 우리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중국은 한족이 자기들을 다스린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국 역사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북방민족, 대부분 그냥 우리 사촌들이 가서 다스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땅에서 일어난 역사를 자기들 민족으로 이렇게 국한을 해버리면 중국 역사가 다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이제 동북공정이고, 중국 역사 안에 일어난 모든 거는 다 중국 거다. 그러니까 막 고구려 역사까지 이제 자기들 걸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계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한 게 뭐 고구려 재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런 재단에서 하는 게 이 동북 공정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동북 공정이나 역사 공정을 통해서 신화 때부터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심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컨대 뭐 좀 아리송하게 남겨놓았던 부분도 다 연대를 부여해서 그냥 하나라는 몇 년도, 은나라는 몇 년도 이런 식으로 다 정해 놓고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반도에 개입할 그런 명분을 가지기 위한 포석도 있고, 뭐 좁게는 역사를 자기 걸로 편입을 해서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을 제어하고, 근데 거기서 조선족들이 고구려가 우리 거다 이렇게 자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일어나서 이게 우리 쪽으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자기들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자기 걸로 편입해야만 나중에 불협화음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북한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우리 거였으니까 뭐 시끄럽다. 전 세계적으로 이 원래 우리 땅을 우리가 북한을 가져가는데 뭔 말이 많냐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석으로 이제 동북 공정을 벌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정말 그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식민사학이라는 것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반도사관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가둬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바레만 일대, 요동, 그 다음에 그 요서 이쪽이었거든요. 현재 또 만주 지역. 그때는 국경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압록강, 두만강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민족이 어떻게 어디서 오랫동안 살았느냐. 구석기 때부터 거기서 살았어요. 구석기, 신석기. 그러니까 모든 유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물이 다 그 말에 연안하고 만주하고 한반도하고 산동하고 이렇게 연결이 한 문화권으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분리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 역사를 자꾸 한반도에 가두게 돼요. 실제로 우리 역사가 한반도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반도에만 가다 놓고 저 밖에 거는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반도사관,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고고학적 증거, 역사적 사실을 보면 돼요. 우리 문화의 기원이 여기구나.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을 했고, 이렇게 우리 문화가 중국 문화에 영향을 미쳤네. 이렇게 해서 은나라가 생기고, 또 은나라는 이렇게 해서 중국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일부는 또 다시 한족과 투쟁해서 또 한반도로 건너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은나라의 문화를 많이 계승하고 있네.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있었던 역사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이 중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하면 상당히 피곤해지죠. 왜냐하면 중국은 막말로 조선족이 가진 모든 문화를 다 자기 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온돌도 자기 거다. 아까 제가 이 한국인의 특징이 이 음식, 온돌이 꼭 들어갑니다. 온돌 문화, 그 다음에 상투 문화, 그 다음에 김치 문화, 발효 문화, 뭐 이런 우리 민족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구별 지을 수 있는 그런 한족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물론 혈연적인 구별도 큽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성씨를, 우리 족보를 이렇게 들다 보면은 뭐 황씨, 먼씨 이렇게 쭉 있으면 대부분의 조상이 다 자기들이 중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워낙 가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대편 가문보다 우리가 뿌리가 깊다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 있는 거에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사망오제까지 가서 이게 결국 중국에서 온 것처럼 돼버린 건데, 그거는 어떤 문화적인 연결 현상이지 혈연이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일부 그 성씨들 뭐 많죠? 중국에서 왔다고 기록 많게는 한 70%까지 될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상대편 시족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갖다 끌어다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중국하고 그냥 갖다 붙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70%가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그거는 혈연이 온 게 아닙니다. 그거 분명하게 우리가 DNA 테스트를 하면은 중국 민족하고 대규모 이동해서 혈연이 섞인 게 없어요. 한 번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중국 옆에 있으면서 한 번도 대규모로 혈연적인 융합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DNA 조사하면 그냥 한국인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고, 중국인들은 워낙 섞인 민족이라서 뭐 한족이라고 구별 씌울 수 있는 걸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중국은 저 남방계를 한족이라고 해야 될지 북방계를 한족, 왜냐면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남방의 중국인하고 북방의 중국인, 저쪽에 기존 옛날 서안의 중국인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커요. 인종적인 구별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특정 인종을 규정 지을 만한 그런 표준이 없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그런 DNA적 특적, 신체적 특징, 워낙 수천 년간 우리가 사실상 뭐 한반도에 고립되면 고립됐다고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의 특징을 잘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심지어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다 중국인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혈연이 그렇게 섞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조상이 뭐 사망 오제에 연결되고 이런 거는 전부 그냥 다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백하게 기록된 건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 임진왜란 때 그 일부 명나라 장수들이 여기 와서 머문 경우가 많습니다. 시씨나 두씨, 여러 성씨가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기록이 워낙 명확하고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국에서 온 게 맞지만 고려시대 때부터 어느 정도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에도 워낙 왕조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그 중국 왕족들이 망명을 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빼고 뭐 저쪽에 사망 오제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갖다 붙은 거는 전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가 그런 가문 경쟁에서 그렇게 일어난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족보라는 것도 수백 년에 걸쳐서 질서가 잡힌 형태니까 우리는 또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족보가 조선시대에 뭐 사람들이 뭐 돈 주고 샀다, 뭐 이 쌍놈이 70%인데 다 양반됐다. 그런 걸 의미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부터라도 족보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때 교통정리가 됐으니까 그 족보를 그대로 존중을 해주면 돼요. 그때 족보를 사도 그래도 다 연관성이 있는 족보에 갖다 붙었습니다. 어떤 노비 집안의 자손은 뭐 하다못해 이렇게 주인 집에 갖다 붙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 성씨를 아는 한은 그래도 그 자기 성씨에 갖다가 이렇게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박씨가 김씨에 한 게 아니고 대충 그래도 사람이 자기 성씨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알까리 할 때 그래도 자기 성씨에 갖다 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때 교통정리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중국 동북 공정에 대해서 중국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중국 사람한테 이걸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중국어를 이렇게 뺏어온 게 아니고 중국이 뭐 서원이나 자꾸 이런 거에서 우리한테 밀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역사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어온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쭉 이렇게 흐름을 이어오는데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이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교가 뭐 중국에서 생겼으니까 중국 거다, 모든 건 아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화라는 거는.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생겼으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는 다 그리스 아테네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꼭 주장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